2021년 12월 21일이었어요. 12월 21일에 제 생각에는 느낌이 싸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 그다음 부부지간 이런 경우에 그냥 왠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불길한 예감 또 많이 맞을 때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날 12월 21일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그랬던 날인데, 그 김문기 성남 도계공의 김문기 개발 1처장 부인이, 그 사모님이 느낌이 조금 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전화를 갖다가 해. 근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뭐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 김문기 씨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언제 몇 시에 발견됐느냐? 20시 30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밤 8시 반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와이프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문기 씨가 나 협박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그 사모님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야기했다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맞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게 뭐 굳이 뭐 거짓말을 갖다가 유동규 본부장이 없는 말을 갖다 지어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겠지. 왜 또 느낌이 이상했을까? 그거로부터 열 하루 전에, 정확히는 12월 10일이었는데 2021년 12월, 지금 우리는 2021년 12월에 있는 거예요. 12월 10일에 또 한 명이 발견이 됐는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한기 씨라고, 성남 도계공에서 김문기 처장 위에 있었던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남 도계공을 나와가지고 포천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랑 뭐 비슷한 거죠. 시만 지방자치단체만 성남이냐 포천이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포천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2021년 12월 10일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 김문기 씨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모시던 그러니까 일단 뭐라 그럴까, 김문기 씨 사모님 입장에서는 2021년 9월에 이제 드디어 대장동 문제가, 우리 남편이 굉장히 깊숙하게 최고로 관여가 되어 있던 이 대장동 사건이 갑자기 뭐 온갖 신문, 방송, 종편 이런 걸 갖다가 뒤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문기 씨가 10월 달인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 받았을 거예요. 가을향기님 감사드리고 눈꽃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꽃도 금방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불안했겠습니까?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러던 차에 유한기 씨가, 우리 남편이 모셨던 유한기 사장님이, 유한기 본부장님이 사망했다는 거야. 가슴이 철컥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월 10일에 세상을 떴고, 그 유한기 씨가 12월 14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와가지고 잠깐 기뻤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협박당하고 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협박당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왜 당신 착하잖아. 뭐 당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협박을 받아?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돼. 그다음 몰라도 돼가 아니고 당신은 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몰라야 돼. 왜냐하면 당신도 알면 당신도 위험해. 당신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몰라야 돼. 그냥 나 혼자로 충분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부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월 21일이면 그게 무슨 요일이었지?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오후부터 왠지 기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뭐 6시 뭐 6시면 뭐 7시면은 뭐 집에 들어왔겠지. 근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갖다가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6시, 7시 이 정도에는 왜 이 양반이 왜 안 들어오시나 이 정도로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때부터 전화를 막 했을 텐데 전화를 안 받아. 그때 굉장히 느낌이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알아봤는데 연락이 왔겠죠. 남편이 발견됐다고. 아니 발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사무실에서 발견됐는데 그 전화 받은 게 8시 반이겠죠. 8시 반. 그 이야기는 이제 사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모님 저기 놀라지 마세요. 저기 그 김문기 처장님이 사무실에서 도계공 사무실에서 그 사망한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2일에 이재명 대표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SBS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한기 사장도 세상을 떴는데 김문기 처장도 또 열흘 만에 세상을 뜨니까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영진 앵커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문기 처장 어떻게 잘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라서 몰라. 그 유명한 하위 직원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에 그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2월 29일에 채널 A에 토크 콘서트 나가요. 거기는 앵커가 김진이었어요. 그 돌직구하는. 그래서 김진 기자가 이것저것 또 똑같은 이야기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막 짜증을 갖다 좀 내면서 내가 사람 기억 못한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을 합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김진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이 있었잖아요. 사진. 이 사진도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땐 또 웃긴 이야기예요. 그 사진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골프 친 거, 뭐 낚시한 거, 요트 탄 거 다 인정을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24일에 그 꽃갈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춤춘 거. 물론 이제 그거는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었는데 그 PD님 이성문 변호사가 김문기 처장 찾아갔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21일 김문기 처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1일 제가 몇 시에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그랬습니까? 20시 30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6을 빼면 몇이 되겠습니까? 14시 30분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성문 대표가 2시 반에 김문기 처장을 찾아왔는데 김 처장이 나 못 만나겠다고. 나 당신 못 만나겠다고. 그런데 이성문 씨가 21일만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전날에도 찾아왔어요. 이성문 씨가. 그래가지고 또 저기 만나자 이렇게 김문기 처장을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저 이성문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화천대유가 2015년 2월 6일에 2015 이제는 제가 화천대유 설립일자까지 외우네. 2015년 2월 6일에 설립돼서 그때 대표가 누구였느냐? 저 이성문 씨였거든요. 근데 저 이성문 씨가 언제까지 화천대유 사장을 하느냐? 대표를 하느냐? 2021년 9월까지. 이게 대장동 사건이 빵 하고 터지고 난 직후까지 그 이성문 씨가 대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회사이고 성남의 뜰의 그 주식 그 오너는 누구였느냐? 주식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성남 도계공이
50%하고 한 주를 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50.0001%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하나은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가 화천대유는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느냐? 1%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0.999%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의 0.999하고 성남 도계공의 50.0001을 합치면 51%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백현동하고 대장동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백현동은 그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지 않고 대장동은 성남 도계공이 참여를 갖다가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장동은 원주민들 원래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뭐 종중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땅을 갖다가 안 팔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의 종손이라고 그랬잖아요. 20대 종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산이니까 거기도 뭐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시행사 대표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땅을 갖다 좀 팔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땅이 저희 본적지야. 충남 아산시 용화동 몇 번지 할 때 그 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본적지인데. 그래서 못 팔겠다고. 그런데 대장동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법이 있냐면 도시개발법이 있어서 성남 도계공 같은 공사가 그 전체 시행사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50%면 안 되고 50%보다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성남의 뜰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지분을 50%에다가 한 주를 갖다가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백현동 땅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뭐 대장동처럼 원주민들 있었습니까? 아니요. 백현동 땅은 국가기관 땅이었잖아요. 식품연구원. 그러니까 그 식품연구원 땅만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자연 녹지인 상태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걸 가져온 다음에 종상향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종상향 된다라고 한 보장이 없었는데 김인섭 일당이 정바우라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2천억이 넘는 땅을 자연 녹지를 2천억이 넘게 사요. 자연 녹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재용도 그렇게 못할 걸. 자연 녹지가 안 풀리면 2천억이 묶이는 건데. 그런데 그 땅을 정바울 일당이 아시아 디벨로퍼인가 거기서 취득하자마자 일사천리로 그 종상향이 쫙 풀려가지고 종상향 4단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원주민이 없어.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 같은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백현동하고 대장동하고 왜 대장동은 그렇게 그냥 번거롭게 화천대유 천화동인 막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백현동도 비슷하게 화천대유든지 천화동인지 이런 걸 갖다가 시즌 2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백현동 아주 깔끔하거든. 그 깔끔한 이유가 땅의 주인이 몇 명이었느냐, 땅의 주인이 민간인이었냐, 국가기관이었느냐 그 차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성남 도계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남 도계공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었어. 그런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법 적용받아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 공사 만들었고 그리고 공사가 만들어지니까 몇 달 만에 이제 드디어 이걸 갖다가 시작하게 된 거고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대장동 사업에 시작을 했을 때 그 50억 중에 그 지분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 그다음에 SK증권이 6%를 갖고 있었는데 그 6%는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그 SK증권은 껍데기만 빌려줬을 뿐이지 그 6% 지분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게 천화동인이었다. 그 천화동인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천화동인이 그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2호는 김만배 와이프, 3호는 김만배 누나, 4호는 남욱, 그 다음에 5호는 정영학, 그 다음에 6호는 그 무슨 변호사, 7호는 무슨 기자. 이렇게 그 일당들이 그 자기네들 이름이 쫙 나오면 그 문제가 되니까 SK증권에다가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일단 딱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지금 그때 2021년도 2022년도 초까지 밝혀진 것만 4,040억 먹었잖아요. 근데 50%에다가 1%를 더 갖고 있었던 그 성남 도계공은 얼마를 받아갔다? 1,822억 받아갔다. 그 다음에 4,040억에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천대유 핵심은 화천대유였는데 그 화천대유의 대표이사가 누구였다? 대표이사가 이성문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 내가 그 누구야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나 김문기라고 한 사람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하고 화천대유의 최고 책임자 대표인 그 이성문 씨의 행동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납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저기 하위 직급 직원이야. 뭐 저기 성남시에 뭐 이것저것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사장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처장에 불과한데 그 처장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런 정도로 치부가 됐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100만 원짜리 예산도 다 안 돼. 100만 원 보도블록 하나 100만 원 그 들어간 예산도 내가 다 한대. 나 그렇게 머리 좋아. 진짜 머리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유동규 씨도 인정하더라고요. 10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 예산이 그 당시에 2조 한 6천억, 2조 7천억 이 정도 했는데 그때 억 단위까지 예산을 갖다가 다 파악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사람은. 근데 그런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김문기 씨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김문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하위 직원인데 뭐 회사로 치면 뭐 한 대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장님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직원인데 그런 사람이 뭐 타러 죽어? 아니 저도 이제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금보험공사 있고 그럴 때 IMF 직후여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은행 금융기관들 그럴 때 임원급 아니면 부장부터는 뭐 이렇게 그 귀책 사유 있어도 아주 그냥 악질적인 거 아니면 뭐 부장이야 그 뭐 일반 직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나 해가지고 다 은행장 뭐 상무 본부장 이 정도 되는 임원들만 책임을 졌지 그 밑에 있는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악의적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는 걸 그 불문율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문기 씨는 직급도 낮아.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스스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부부싸움을 했나?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것도 한 번 찾아왔습니까? 죽기 전에 그날도 당일날도 찾아오고요. 죽기 전날도 찾아왔고요. 아니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진짜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듣보잡이고 그야말로 그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을 못하러 바쁘신 분이 2번씩이나 이렇게 막 찾아오나? 그 전에도 찾아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말하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이루어진 그 이벤트들 사건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그 빠득빠득 그 모른다. 나는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지난주까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9월 9일까지도 그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은 9월 20일이니까 끝 마지막에서 어쨌든 여기 이제 그 김문기 처장 아는지 모르는지 관련해서는 그 마지막 재판이었으니까 그 9월 20일 날 할 재판은 그거니까 9월 20일에 할 그 재판은 백현동 그 국토부 그 재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난 그때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